첫 번째 총성은 나의 등장을 알렸고 두 번째 총성은 너의 처형을 알렸다. 아베 신조를 총으로 살해한 야마가미 대치야. 그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왜 일본은 아직도 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았을까? 이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본의 정치와 종교의 결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이다. 2024년 10월 8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비극적으로 피살된 지 2년 후 일본은 보도를 통해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강요 54명이 통일교와 연관이 있음을 드러냈다. 그 연관의 정도는 명확하지 않다. 어떤 이는 단지 홍보 활동만 했다고 주장했고 어떤 이는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고만 인정했지만 단 한 명도 금전적 거래가 있었다고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행사 참여와 홍보는 본질적으로 대가가 따르는 것이며 이는 어디서나 기본적인 거래로 여겨진다. 하지만 제1의 총을 쏜 남자가 등장한 이후 아무리 많은 증거가 언론에 의해 드러나도 일본 정치인들은 끝까지 돈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이시바 시게루 본인조차 통일교와의 관계 여부를 묻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통일교로 인해 파괴된 일본 가정에서 제2의 야마가미 대치야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1980년 9월 10일 야마가미 대치야는 일본 나라현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으나 노력 끝에 고급 기술자가 되었고 건설회사 사장의 딸, 즉 야마가미의 어머니 요코와 결혼했다. 하지만 신분 차이와 요코가 온종일 종교에만 몰두한 탓에 아버지는 큰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야마가미가 4살 때 투신 자살했다. 가장의 죽음 이후에도 요코는 통일교의 세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오히려 남편 사망 보상금 6천만 엔을 통일교에 헌납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암에 걸린 형은 수술 후유증으로 오른쪽 눈을 잃었고 암세포도 완전히 억제되지 못했다. 이때 요코는 두 아들과 갓 태어난 딸을 데리고 외계에서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상속받은 재산마저 통일교에 기부하며 두 채의 집까지 넘겼다. 그 무렵 야마가미는 고등학생이었고 성적이 우수해 교사와 학생들 모두가 인정하는 모범생이었다. 하지만 학비를 낼 차례가 되자 그는 절망했다. 중산층이던 집안은 순식간에 몰락해 생활비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그는 학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사세보 교육대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자위대에 입대했다. 자위대는 인력이 부족했기에 우수한 성적과 뛰어난 체력을 가진 야마가미는 군인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했다. 운이 좋다면 장교까지 승진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불행은 이어졌다. 집안의 귀중품은 이미 어머니가 통일교에 바쳤고 형은 실명 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갔으며 누나는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대학을 마치고 직장을 얻었다. 하지만 생활이 조금 나아지자 어머니는 또다시 돈을 통일교에 헌납했고 심지어 딸마저 교주에게 바치려 했다. 야마가미는 완전히 절망했다. 그는 자신의 장래를 포기하고 형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회사 한다는 제 보험에 가입한 뒤 일부러 사고사를 위장해 가족에게 돈을 남기려 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자위대는 이를 알게 되자 그를 제대시켰다. 한편 형은 통일교 교주 암살을 시도했으나 보안에 막혀 실패했고 결국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했다. 원래 약물 후유증으로 한쪽 눈을 잃었던 그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이어가지 못했고 과중한 노동 속에 시력을 거의 완전히 잃었다. 절망 끝에 선택한 길이었다. 20대의 야마가미 대치야는 총명하고 성실했지만 통일교 때문에 집안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아버지와 형은 잇따라 자살했고 어머니는 종교에 세뇌돼 재산을 바치며 딸까지 신되게 강제로 결혼시키려 했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야마가미는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동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야마가미 대치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언제나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끝냈지만 동료들과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식사했다. 여동생과 이른바 매형이 찾아온 적도 있었지만 야마가미는 만남을 거절했다. 그에게 있어 삶은 이미 희망이 없었고 심지어 여성의 호감을 받아도 무심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 바로 복수만이 있었다. 그의 유서와 경찰이 자택에서 발견한 무기들을 보면 야마가미는 단순한 분노 청년이 아니라 오랜 고민과 계산 끝에 행동을 결심한 사람이었다. 그는 말했다. 처음부터 아베가 내 적은 아니었다. 그저 통일교를 옹호하는 인물 중 하나였을 뿐이다.
처음에는 통일교 교주 일가를 모두 죽이려 했지만 그렇게 하면 통일교가 분열되기는커녕 오히려 결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아베 신조를 암살해 일본 정부와 통일교 사이에 연결고리를 끊기로 한 것이다. 아베가 죽은 뒤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는 더 이상 고려할 여력이 없었다. 가정이 통일교로 인해 파괴된 상황에서도 직접 무기를 제작할 정도의 능력을 갖춘 채 여전히 냉철하게 사고할 수 있었다는 점은 분명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현장에서 야마가미의 첫 발은 빗나갔다. 그러나 당시 아베는 연설 효과를 위해 방탄 유리를 사용하지 않고 시민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박스 위에 서 있었다. 군사 훈련을 받았고 2시간 전부터 현장을 관찰했던 야마가미가 근거리에서 첫 발을 빗나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유일한 설명은 그가 무기를 제작하느라 모든 저축을 다 써버렸고 재차 기회를 마련할 수 없었으며 또 민간인 피해를 피하기 위해 탄환이 분산되지 않도록 상반신을 겨냥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반동을 제어하지 못해 첫 발이 빗나갔고 두 번째 발을 각도 조정 후 발사해 암살이 성공했다. 그의 집에서는 암살에 사용된 권총 외에도 더 강력한 폭발물들이 발견됐다. 압력솥 폭탄처럼 대규모 피해를 줄 수 있는 무기였다. 그러나 그는 사회 전체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통일교와 일본 정치의 결탁을 겨냥했기에 대규모 무기 대신 소형 권총을 선택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왜 야마가미 대치야는 아베 신조를 살해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사형을 선고받지 않았을까? 그것은 일본이 선고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선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재판 절차는 복잡하지만 보통 2년을 넘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야마가미의 동기를 명확히 하지 않고서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그의 동기는 바로 일본 자민당과 통일교의 정교 결탁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2차 대전 이후 일본 우익 세력은 세뇌와 교육을 통해 국민을 통제하며 정부 나아가 군국주의에 헌신하도록 만들었다. 통일교는 여성 신도를 정치인들에게 제공했고 세뇌된 신도들은 주관적으로도 자발적이었다. 그 대가로 일본 정부는 통일교를 보호했다. 중일전쟁 A급 전범기 시 노부스케 또한 통일교 교주와 이익을 주고받은 바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2022년 12월 나라 지방재판소는 정신감정을 통해 야마가미가 형사 책임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살인죄 확정 전 그는 반포 도검류 소지법 위반, 무기 제조법 위반, 건물 손괴죄 등 여러 추가 혐의로 기소되었다. 심지어 그가 만든 총기가 법적으로 권총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논란이 이어졌다. 2023년 6월 나라 지방재판소는 일본 시민들의 연명 서명을 받았다. 그 서명에는 야마가미의 형량을 감경하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다. 아베 암살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교 결탁의 본질이 드러나면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많은 일본인들이 목소리를 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모금과 물품 지원을 했고 심지어 9월 10일 그의 생일에는 암살 당일 입었던 옷을 재현해 생일을 축하하기도 했다. 2025년 3월 25일 도쿄지방재판소는 통일교 해산을 선고했다. 그러나 야마가미 대치야의 살인죄 재판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야마가미 같은 인물에게는 일본 정부가 어떤 판결을 내려도 부담스럽다. 따라서 유일한 방법은 시간을 끌어 국민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감옥에 갇혀 삶의 희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많은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어쩌면 이는 그와 같은 혁명가에게 주어진 마지막 위로일지도 모른다.